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관련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학습 이론 중에 10%는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20%는 멘토나 그 관련된 조언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고, 나머지 70%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자기가 체험한 내용이 자기 거가 된다고 하죠. 오늘 이 방송 시청 후에 직접 문을 두드리고 학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은 자격증과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지연 팀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관련하여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신혜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신혜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도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도전하시는 여성분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소프트웨어 교육과 또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기존의 컴퓨터 교육과 비교를 해서 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면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겠거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교육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드릴 때 제가 항상 기존의 컴퓨터 교육과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컴퓨터 교육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절차라 하면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렇죠. 네. 워드와 같이 컴퓨터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서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국 초중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것은 제가 예를 항상 드릴 때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항상 문제나 논제가 발생하기 싫은데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혹은 직무에 있어서도 문제나 논제가 항상 싫은데 발생을 해요. 아니면 선생님 개인들 인생에 있어서 목표나 계획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 회사에서도 항상 목표나 계획이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의 문제나 논제는 해결을 해야 하고, 또 목표나 계획은 이거를 보완 발전해서 내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와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목표랑 계획을 이제 보완 수정하는 그 창의력을 많은 사고 중에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컴퓨테이션 싱킹이라고 해서 CT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수업이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전문가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었다면, 이거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같은 컴퓨터라는 도구는 같은데요. 이제 사고력, 컴퓨터적인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창의력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중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바뀌게 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과 시간에 소프트웨어 기초로 해서 17시간으로 증가를 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19년부터이긴 한데,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정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도 됐고,
안 해도 안 해도 됐어요. 되고. 네. 그런데 내년에는 필수로 정보라는 시간 안에 34시간은 네. 의무적으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현재 마찬가지로 정보라는 과목 안에 심화 수업이었어요. 선택도 아니고 그 다음 심화 수업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내년부터는 정보라는 과목 안에 선택으로 들을 수 있게 개편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 이제 실질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용법이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거랑 네. 같은 맥락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문제 해결 과정, 알고리즘을 탐색할 수 있고 요새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보 윤리 함양 이게 네, 구체적인 방향이고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간단한 알고리즘 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정도가 네. 학습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서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분야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 본인들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전공과 맞춘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여기가 주요 개편 방향입니다. 그렇죠. 아주 원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예. 네. 이 정규 교과 과정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그만큼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럼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 전문가 직업적 매력 뭐가 있을 것인지 팀장님부터 궁금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국영수 선생님, 물론 아니신 선생님들도 네. 많으시지만, 기존의 정규 과목이나 보편교육 같은 경우엔 주입식, 암기식, 혹은 단일식, 정리식, 이런 게 대한민국 교육에 이렇게 그렇죠. 큰,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주요 메커니즘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궁극적으로 하는 게 창의융합이라 네. 점수를 매겨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떠한 단계나 마지막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이나 흥미 형식으로 같이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한번 학습한 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교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누차 말씀드린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조력자의 네. 역할로서 그렇죠. 같이 이거를 문제 해결을 풀어내고 그 친구한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이 역할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 암기식 교육이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폐해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매력은 정답이 없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 정답이라면 아이들의 생각이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의 생각은 상상력으로 아주 생각이 무궁무진한데요. 네. 그런 교육 방법은 이제 힘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 방식인데요. 네. 기존 선생님들의 방식은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따라오는 일반적인 네. 지식 전달의 수업이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수업은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고 창의력으로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알고리즘, 즉 사고하는 힘,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바꿔가면서 수동 학습 능력에서 능동적인 수업 주체로 바뀌고 학습자가 주체자가 돼서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좋은 창업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여성들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를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 교육원에서 이제 네. 항상 교육하는 걸 봐요. 네. 이제 항상 체크를 해야 되니까 보는데 저 TV를 잘 안 보는데 101명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서 어느 날은 프로듀서 프로그램 어느 날은 가서 교육하는 걸 보면 어. 선생님께서 어느새 그거를 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네네. 있으시고 또 있는데 그거는 아예 또 제가 TV를 아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가 IT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시대도 빠르지만 그렇죠. IT는 더 빠르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역시 그런 커리큘럼, 교환 예제를 항상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들에 변화시키는. 맞춰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틀에
있는 거를 계속 사용하시려는 오. 교육보다는 뭔가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선생님, 새로운 거를 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걸 즐길 수 있는 선생님이 조금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습 방식을 깨는 아 이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좀 적합하다. 네. 그렇다면 강신혜 선생님께서는 어떤 여성에게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추천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도 팀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네. 그 기술이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정확히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서 수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 단절이 되게 많이 되시고 그렇죠. 네.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원하지 않는 곳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수업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에게 되게 많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개발이라든지 기획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던 이 부분인데 이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 전문가 업무 중에 이 여성분들이 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이게 컴퓨터,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도 네, 컴퓨터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이 더 잘하시진 않을까. 예, 그들만의 약간 그런 것. 이렇게. 네, 왜냐면 빌 게이츠도 남자였고, 예, 주커버크도 남자고. 그런데 이게 컴퓨터라는 매개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드웨어 부분, 예를 들어 저희 아두이노라는 하드웨어 수업이 있는데요. 그때는 오픈 플랫폼 가지고 약간의 시어너가 솔직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멘붕들 많이 오세요. 피해줘 구조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많이 되시는데 그 하드웨어의 어느적인 C 언어에 대한 요소, 컴퓨터에 대한 요소만 하신다면 사실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컴퓨터 수업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힘든 점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만 하드웨어적인 컴퓨터에 대한 소스 부분만 조금 숙지를 하신다면 네. 오히려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나 네. 아니면은 창의성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게 저는 기회라 생각을 하는 게 육아를 통해서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코칭이 중요한 교육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줬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이 IT 분야에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직업 분야 중에 이 소프트 교육 전문가가 맞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이제 쉽게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여자라서 여성이라서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것보다는 네. 전혀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과정만 딱 넘기면 네. 이제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육 목적이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친구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건데요. 이제 언플러그 같은 수업은 아이들하고 직접 놀이하면서 네.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굳이 남성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건 여성분들이 더 그렇죠. 잘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원리를 익히게 되는 거고요. 창의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네. 저는요, 아까 이지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없는 교육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컴퓨터 가르치는 것 아니냐, 컴퓨터 뭐 하드웨어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으시고, 좀 사람들이 특히 오해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기존의 컴퓨터 교육과 계속 혼선이 오시다 보니까 네. 뭐 C 언어는 어디까지 배워야 합니까? 뭐 혹시 이거 앱 인벤터 안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 아닙니까? 네. 물론 그 과정 속에 다 요소이기 때문에 네. 맞다 아니다는 아니지만요. 자꾸 이게 기존의 컴퓨터 교육이랑 혼선이 되다 보면 두 개의 방향성이 자꾸
엇갈리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걸 일단은 하나하나에 대한 기존의 컴퓨터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누가 나쁘다 좋다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기준점을 맞추시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씩 이렇게 가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네. 됐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신혜 선생님께서는 뭐 사람들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셨던 부분 없으셨나요? 이제 전화 상담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C언어나 그런 거를 아예 저로 개발하냐고 많이 네. 여쭤보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라 개발 목적이 아니고 C언어나 자바, C++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런 건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코딩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먼저 생각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컴퓨터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스스로 문제부터 해결까지 하는 돌출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네. 사고력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코딩 언어를 통해 창의력과 컴퓨팅적인 사고력을 증진시켜서 미래의 삶에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박사님 저도 박사님 아까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전문가 두 분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C언어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죠? 라고 아이, 여쭤봤거든요. 제 오해도 풀렸습니다. 오해의 네. 선입견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해명하기도 쉽지 않고 풀어주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직접 와서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관련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자격증 관련 수업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교사 양성학원. 이곳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많은 수강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교육용 언어도 배우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접목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재밌어 보이죠? 한쪽에서는 그 아두이노라는 교구를 이용해서 그 LED와 그 각종 이제 센서를 갖다가 이제 학습하는 수업을 진행 중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언플러그 수업이라고 해서 좀 저학년들한테 그 컴퓨터에 대한 과학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은 수강생들도 재미있어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배우기 이렇게 생각만 했을 때는 정말 쉽게 정말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을 점점 들어가면서 좀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배우고 나서 그날 당일날 아이한테 알려주도록 해보면 아이도 또 상당히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서 벽에 부딪힐 때면 함께 배우는 동료들이 큰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아직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8초라서 그거 갖고 초등학생들은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습득을 한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막히는 거죠. 버벅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뭔가 더 플러스를 해서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구현을 통해 보고 느끼는 소프트웨어 교육. 수강생들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호흡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좀 친화적으로 다가서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 좀 감안을 하셔서 소프트웨어 교강사 과정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되는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먼저 자격증 자체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아, 예. 예, 그렇고 급수는 1급부터 2급, 3급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목표는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상 제고 혹은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산업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네. 이제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네. 위해서라는 목적하에 필기, 실기 2차를 다 성공을 하셔야 이제 네, 합격이 되시고요. 네. 그렇다면 팀장님,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남녀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8대2? 8대2. 7대3에서 8대2 예상으로 여성분들. 여성분이 한 7에서 8, 네, 네. 남성분이 한 2에서 3 네, 정도. 네, 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쪽 부분은 남성들이 좀 더 많을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여성 직업의 강점이군요. 네. 어.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시는 여성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되게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네. 빠르면 20대 초반, 많으신 분들 60대도 있으셨어요. 네. 오, 근데 그래요? 중간치로 가장 많으신 분들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 이제 어쩌면 중장년층에도 좀 네. 적합한 이런 직업 분야인 것 같은데 네. 보통 아까 보니까 자격증이 1급, 2급, 3급 이 정도로 이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 몇 급까지 좀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혹시 뭐 강신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자격증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저는 물론 추천을 만약에 해드리면 1급을 추천해드리거든요. 왜냐면 1급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기초 코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블록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2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연습하는 것처럼 네. 실전으로? 실전에 네. 사용하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거고, 이제 1급 같은 경우가 나만의 생각,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1급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럼 1급, 2급, 3급까지는 가는데 총 걸리는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먼저 좀 컴퓨터에 아시는 분들은 1급을 먼저 하세요. 네. 바로 1급으로요? 네, 그러니까 워드나 한글 이런 걸로 따지면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그런 네.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급으로 바로 많이 하세요. 그럼 팀장님, 조금 전에 그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3급, 2급, 1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 같으면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1급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3급으로 바로 보셔도 되고요. 네. 3급부터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내가 1급 가능하다 하면 1급 바로 도전하셔도 가능하시고. 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승급제가 필요 없지 않나요? 난이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시되 1급 정도의 난이도도 나는 응시를 하겠다라고 네. 하시면 그러니까 기초부터 일단 쌓아 나간다는데 의미를 좀 두면 되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럼요. 이 3급과 1급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급과 1급의 필기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제 1급이랑 3급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예. 둘 다 사지선답이고요. 네. 객관식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라는 블럭 코딩, 네. 미국 MIT에서 나온 그렇죠. 블럭 코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리, 네이버랑 카이스트에서 만든 이제 국산이죠. 국산. 그 블럭 코딩이 시험 문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두 개의 블럭 코딩 이외에 이제 아두이노
그리고 비트블럭 디플레이라는 하드웨어. 네. 아까 조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네. 처음만 어려운 건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육 전문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광사 전문 지식에 관한 문제 이렇게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네. 다만 1급, 3급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도의 차이 그리고 문항수가 달라요. 아. 예, 1급은 60문항이고요. 네. 예, 3급은 10개 적어서 50문항이고요. 네. 야. 네, 시간도 그래서 1급은 90분이고 네. 3급은 60분, 1시간 동안 시험입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바로 이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실제로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뭐 이론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필기 시험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어떤 부분일까요? 네, 하드웨어. 또 하드웨어. 필기시험인데? 어렵다기보다는요, 네.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사실 블럭 코딩은 이미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네. 사고를 통한 건데, 이 하드웨어는 어쩔 수 없이 초반에 그 단어를 외워야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암기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상급과 1급의 실기시험 과정은 뭐 다른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급이랑 3급 실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냥 난도의 차이인데요. 네. 1급, 3급 둘 다 10분 동안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준비를 하실 거예요. 아, 예. 그 후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셔야 돼요. 네. 예, 그게 60분 동안 이제 만드시는 건데 뭐를 이제 만드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코딩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는 작품을 거고요. 하나 만드는 예,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제 피지컬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연결시키는 걸 네. 피지컬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시는 게 이제 최종적인 거라고. 아, 그럼 최종 60분에서 10분 준비,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고 프로젝트까지 완성하는 게 50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70분에서 60분이고 10분을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70분인 거죠. 아, 총 70분에서 네. 실제로 보는 건 60분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1급과 3급의 실기시험의 경우 과정은 이제 동일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난이도라는 이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급과 3급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난이도의 차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예를 그렇겠죠. 들어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쉽게. 예. 코딩이라는 게 어떤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완성 단계까지 어떠한 몇 단계로 가냐의 차이인데 3급은 가장 쉬운 건 1부터 3까지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가는 거고요. 네. 1급은 1부터 10까지 더 조금 디테일해진 코딩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기보단 알고리즘을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추상적이죠. 기초를 이제 닦기 위한 네. 단계의 블록 쌓기 형태로도 한 3개 정도만 쌓으면 네, 네. 튼튼한 거고 이제 1급은 10단계까지 다 올려야 된다. 네, 뭐 더 이렇게 많은 도구를 이용을 넣어야 해서 되는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 실기 시험에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실기 시험에서 좀 가장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실기요.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몰라서 못 푸시는 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네. 버벅거림이라 해야 하나요? 아. 혹은 이게 뭔가 시간이 저희가 촉박한 시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성된 하다 보니 코딩 자체가 이게 알고리즘이 무너지면 절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딱 하셔야 되는데 네. 뭔가 한 번 중간에 틀리시면 그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반복 학습으로 해서 계속 네. 그거를 익숙해져야 된다. 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왜냐면 흔히 말하는 버그도 잡아야 되고 뭐 어디서 오류가 나왔는지 이것도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네.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뭐 1급과 3급 이런 시험 시기 1년에 몇 번 보면 뭐 횟수 뭐 이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되나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상시로 보기 때문에 네. 상시?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료 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응시가 가능하셔서 네. 예. 그래서 횟수도 제한이 없고요. 예. 네, 그럼요.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듣기만 해도 과목도 그렇고 필기시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합격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는 이제 3급 같은 경우에 한 60-70% 굉장히 높은 지수로 시험 전체 보는 분들 중에 60-70%. 네. 그리고 2급은 거의 안 보세요. 3급을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1급 할 수 되겠다. 있겠네. 10문제만 더 맞추면 되겠네. 1급은 50% 40에서 50 네. 도는 것 같아요. 오, 합격률이 생각보다 확 떨어지네요. 이 실패하시는 분들의 유형, 아까 말씀 뭐 버거를 못 잡는다든지 뭐 긴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 이제 취득을 위해서 이 수강생들이 좀 실패하는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반복을 많이 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그런데 수강을 수료 후에 한참 있다가 보시는 분들은 현저히 떨어지세요. 아, 또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때 바짝하는 것보다는 수강 기간 동안 이제 프로젝트나 커리큘럼 교환 만드시면서 반복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높으세요. 네. 그러면 반복을 안 해서 좀 잊어버리시던 분들. 네, 그때 이분들. 바짝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성 시청자분들이 정말 도전하기에 좋은 직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특히 또 도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노하우를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수강 기간 동안 수강생분들이 항상 저한테 여쭤보세요. 자격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때 항상 똑같이 말씀하죠. 지금 하는 거 하시면 되신다. 반복하고. 네, 예습 복습하시고 네. 선생님이 출강하실 거, 선생님이 일하실 거, 선생님이 교육하실 기간과 아이들에 맞춰서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떨어질 일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게 맞고요. 잠깐만,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이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교육기간이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저희 96시간 인증받아서 8주 과정이에요. 8주면 한 2개월 정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좀 빡싹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1급하고 3급 다 합쳐서 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 중에서 최고령 합격자분 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최고령 합격자는 63세셨어요. 오. 굉장히 나이가 그렇죠.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그렇죠. 이 어려운 것들을 또 새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그럼요. 네.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다가도 최고령 합격자의 나이를 들으니까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 관련해서 제도에 개선됐으면 하는 점,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들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거는 이제 엔트리나 스크래치란 블럭 코딩 혹은 하드웨어 수업이라는 그 과목 이외에 소프트웨어 강사, 그러니까 강사 자체로서 혹은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만이 이제 직무로서 조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도 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 좀 직무로서 자신감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문제를 조금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네, 강신혜 선생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제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나 그런 데서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먼저 제일 대표적으로 2014년에 영국에서 먼저 5살부터 15살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교육 과목,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도 지금 많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학습 방법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맞는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박사님께서는 또 관련 분야에 일을 하신 적도 있으시고 또 많이 아시니까 이거 듣고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갖고 이제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자면 막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육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육 전문가를 이제 자격증 제도에서 네. 강사를 육성시킬 때도 말 그대로 강사를 많이 배출해서 그에 대한 공급을 늘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질을 높여가지고 우수하게 할 것이냐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보면 1급, 2급, 3급이 있지만 실제로 3급 보고 1급으로 간다면 어찌 보면 2급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승급 제도가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승급 제도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누구나 볼 때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어찌 네. 보면 쉽게 딸 수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분이 전문가라구나라는 이런 의미가 좀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네.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네.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도 코딩과 언어를 동한 즉 이 언어라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은 실행이 네.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돼서 전문 분야로 좀 확대시키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요. 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여성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렇죠. 강신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그 비율은 5대5 정도 돼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네. 요즘은 전 현직 IT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비율도 역시 5대5 정도로 되고 있어요. 남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말씀을 부드럽게 잘 하시고 네.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IT 쪽으로 네. 넘어가시고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건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이 하다 보면 딱 답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오히려 아주 좋은 직업 분야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자격증 취득 후에 진로 영역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 영역은 되게 다양한데요. 네. 먼저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방과후나 학교 동아리 활동에도 되게 많이 강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거나 청소년 문화센터 그런 데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교 진로 정할 때 많이 특강을 많이 들으고요. 네. 어린이집 같은 데로 출강도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교습소 네. 또 창업 이런 걸 하실 때도 이제 초기 자본도 내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창업을 하시면 네. 본사에서 창업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먼저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런 데 홍보도 해주시고요. 도안, 전단지 도안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 중에서요, 좀 가장 인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진로 영역은 어딜까요? 제가 상담 때 문의 오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방과후 선생님 얘기를 많이 방과후 하세요. 선생님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와 가까운 거, 네. 그리고 안정적인 거. 학교에서. 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선도학교라고 1200개에서 네. 방과후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선생님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이제 의무화 교육이 되면 어쨌든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네네. 팀장님 보시기에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방과후 선생님에 대한 아니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에 정규 과목이요.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는 기존의 정보실과 선생님이 그렇죠. 있는데 네. 선생님들 사실 이렇게 뭐 이 방송에서 해야 되지만 정규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거나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네. 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코딩 강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가 부족할 거고 네. 그럼 이 순위는 기존의 방과후 선생님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네. 그것도 지금 현재 선도학교에서는 1200개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안 하던 다른 학교에 대한 인원이 또 부족할 테고요. 그럼 이제 3순위가 프리랜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강사를 하고 계셨던 그렇죠. 분들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는 그분들의 나중 결국 강의력? 그걸로 이제 그렇죠. 평가를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이유도 이 자격증 취득 후에 어쨌든 그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고 지금 움직이셔야 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팀장님, 취업 전에 좀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곳, 좀 어디가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취업 전에, 그러니까 출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려요. 네. 강의를 처음 나가는 출강 네. 전에 이렇게 떨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네. 이러신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그걸로 보조 강사라는 거를 이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60명, 70명 뭐 기업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대학교 강의도 요즘 많이 나가거든요. 아, 네, 예, 스크래치 그렇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보조 강사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필요한데 뭐 박람회 뭐 이런 쪽에서도 보조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많이 보시고요. 네, 그때 들어가서 많이 보십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조 강사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을 때 좀 이것만은 배워야 한다.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하는 게 선생님 그분이 무엇을 수업하는지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방식을. 이거 자체가 실습 위주고요. 대화 중심이기 네.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20분짜리 수업을 딱 만들어 왔는데 5분 만에 끝내신 선생님도 있고 20분짜리인데 막 넘어가서 40분, 50분 하고 오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결과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보고 오시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해드리죠. 네.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좋다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교육용 코딩 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할 줄 알고 이제 내 창의적인 그런 작품들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먼저 강점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자신만의 교육 강점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내가 친구들한테 어디까지 얼마나 잘 아이들과 융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그게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자신의 작품,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고 그 강의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 개발자라든지 이런 교육한 보면 면접 볼 때 항상 저도 노트북 놔두고 빈 프로젝트 놔두고 항상 실습시키면서 네. 질문하고 알아보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강선생님 이 면접 볼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뭐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준비물, 뭐 면접 때 가져가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뭐 탑3 정도. 한 3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는 네. 제가 친구들을 교육했던 네.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동영상 같은 자료 네. 그것도 되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을 토대로 제가 동영상 한 것과 먼저 그거 하기 전에 했던 동영상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한 가지는 교육생들과 같이 함께 만든 그런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친구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제가 잘 친구들을 같이 수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네. 보여줄 수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강팀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상 면접 질문 굉장히 궁금한데 나올 만한 질문. 예, 말씀해 주시죠. 예상 면접 질문은 먼저 제가 직접 교육한 그런 커리큘럼을 볼 수 있는지 아마 네. 물어보시고 네.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 아. 그런 거를 먼저 봐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제 컴퓨터 없이 하는 게 알고리즘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뭐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또 막 환경을 만들기도 하나요?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아.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네. 이해를 하실 건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실 거고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요, 이 취업처에서 주로 원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일까요? 특정한 언어랑
특정한 교육 도구의 중심에 맞춘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교육용 언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도구를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기 주도형 친구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원해요. 또한 IoT라는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네.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인공지능 그런 로봇 요즘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동문이나 그런 것도 다 그렇죠. 입력해서 네. 코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를 주로 원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군요. 이 또 이제 점점 갈수록 만능인을 또 원하는. 자잘해야 된대요. 그럼요. 그렇네요. 이 사실 소프트웨어도 어려운데 가르치는 일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출근해서 초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교육 자체가 아직 시작점은 공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단계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게 어떠한 바운드리가 지금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하면서 내가 이게 맞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으신 것 예.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 교강사로서의 방향성만 가지시면 네. 그대로 굳건히 가신다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강신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코딩 학습이라는 게 지식 전달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친구들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익히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지식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좀 다른 분야 지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가장 기초적인 학원 분야를 살펴보면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 그런 것들의 교육 연계 수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어요. 먼저 미술 같은 경우는 그 엔트리 수업 중에서 그림판에 들어가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IoT 및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지식이 더해지면 더 크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듣다 보니까요, 이 창업 관련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창업 형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창업 형태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작은 공부방 개념, 우리 집에 방 한 칸 공부방.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교습소, 1인 창업이고요. 나 혼자서만 수업할 수 있고 최대 한 반 클래스에 9명까지 가능한 교습소.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원장님이셔서 직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장님으로서 경영만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추천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건이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아이들을 많이 하고 싶다 네네. 혹은 소수만 놓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럭 코딩 이용해서 하드웨어 융합할 수 있는 예. 그런 창의 융합 교습소나 학원 아니면 이제 공부방 조그맣게 요새 공부방이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아들 이용해서 언플러그드 수업이나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창업 형태를 많이 추천을 드리죠. 아무리 작은 소규모 형태의 뭐 창업 규모라도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이제 반드시 인허가에 대한 거를 네.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마다 아직은 달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딱 픽스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열고자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비, 원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분당 단가 얼마나 네. 내가 적용을 받아서 교육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 복잡하네요. 그리고 뭐 상가 이제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실 때는 상가 시설을 임대를 하시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원을 낼 수 있는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 이런 거 혹은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꼭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인허가에 대한 기준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언플러그드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놀이방에 대한 또 시설 기준이 네.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시고 그 뒤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건 가시는 게 좋으시죠.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오래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들의 이런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그냥 계속 내가 한 번 주어진 거를 그대로 직무로서 쓰는 거를 원하시는 네. 분보다는 새로운 걸 계속 원하시는 분들. 네. 아,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막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창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님과 지금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박사님, 네. 이런 IT 교육 관련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주의할 거와 유의할 거 두 가지를 좀 같이 이제 하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IT 분야는 이제 지속 가능한 직업이긴 하죠. 대신에 이제 양극화가 좀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면 사용하는 자와 만드는 자. 네. 딱 그 양극화상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걸 접목해서 응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부분이 제일 빠른 부분이 또 IT고요. 이 사이클링이 또 굉장히 짧은 주기가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이 유지성은 큰데 생명이 또 짧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유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교육 쪽 분야는 개발이나 뭐 코딩이나 이런 엔지니어 쪽은 앉아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흰머리 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개발만 하는 건데요. 이 교육 전문가들은 실제로 코딩하고 이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줄 수 있게끔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IT 분야에서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 교육 전문가로서 하다 보면 자기가 해보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습득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요즘 이제 학생들은 게임 분야, 뭐 산업 분야, 그 다음에 각자 다른 분야들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분야 외에 다른 걸 물어보게 되면 정말 그냥 입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론에만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굉장히 좀 이 직업이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정말 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과정도 중요하고 또 틀린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수업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이 직업 앞으로 더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정말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교육팀장님 그리고 강신혜 선생님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이제 인재상을 말할 때 창의융합형 인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사고의 인재의 핵심이 되는 사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조금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신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급 언어가 아니라 그 기술적 인재 양성의 중심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우리 친구들을 더 가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이든 활용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미래 창조적인 교육으로 컨설턴트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분께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타 국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독일에서 꽃을 피웠던 산업혁명을 예로 들자면 이제 4차 혁명 이거의 이제 주요 핵심 키워드가 IoT, ICT 산업이잖아요.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코딩 선생님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함께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뉴스 이야기 코너죠. 잡 이수다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요,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